세계 민담 이야기 인도네시아 편.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위에 떠있는 열대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시아의 맨 아래쪽 적도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겨울이 따로 없고 늘 비가 많이 내리며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험한 산과 화산이 많으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칸칠. 어느 날 칸칠이 우연히 농부님의 집 앞을 깡충거리며 지나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칸칠은 걸음을 멈추고 길을 쫑긋 세운 채 문틈으로 농부님의 집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지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그 집 안에서 풍겨나오고 있어 때마침 몹시 배가 고팠던 칸칠이 걸음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칸칠이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부엌 식탁 위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바나나 케이크가 탐스러운 바나나 잎사귀에 쌓인 채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나나 케이크는 칸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칸칠은 침을 꼴깍 삼키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집 주인인 농부님과 그의 아내는 논으로 일을 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칸칠은 옳다구나 하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 그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를 앞발로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갉아먹어 보니 너무 부드럽고 달콤해서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꼬마 노루 칸칠은 바나나 케이크를 입에 덥석 물고 재빠르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나나 케이크의 주인인 농부님과 그의 아내가 쫓아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에요.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를 입에 문 칸칠은 너무 기뻐서 걸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농부님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들판까지 온 칸칠은 바나나 케이크를 먹기 시작하였어요. 바나나 케이크는 바나나 잎사귀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걸으면서 먹기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님과 그의 아내가 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칸칠은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꼬마 노루 칸칠은 바나나 잎사귀에 뾰족한 주둥이를 받고 잎에 묻힌 채 바나나 케이크를 갉아먹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나 잎사귀를 조금 벌리면 조금밖에 베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먹으려면 주둥이를 바나나 잎사귀에 더 깊이 집어넣고 바나나 잎사귀를 점점 더 넓게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케이크를 먹어갈수록 칸칠의 주둥이는 점점 바나나 잎사귀 속으로 들어갔고, 다 먹어갈 즈음에는 아예 머리가 통째로 바나나 잎사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나나 케이크가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칸칠의 걸음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입에 먹을 것만 물지 않았더라면 까만 코를 벌렁거리며 콧노래라도 불렀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꼬마 노루 칸칠은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그만 몸이 어디론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코! 칸칠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만 농부님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커다란 웅덩이 속에 떨어진 것이에요.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들판길이었지만 나무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앞에 웅덩이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칸칠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웅덩이는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뛰기에는
숲속의 누구보다도 자신 있던 칸칠이었지만 도저히 웅덩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엾은 칸칠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몇 번이나 껑충껑충 뛰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엉덩방아만 몇 차례 호되게 찧었을 뿐이에요. 기운이 떨어진 칸칠은 그 깊은 웅덩이 속에 주저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음식을 훔쳐먹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지요. 그래서 칸칠은 자기가 지금 벌을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꾀를 내어서라도 우선 웅덩이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웅덩이 속에 있는 동안 농부님이라도 나타난다면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더욱이 칸칠은 농부님의 바나나 케이크까지 훔쳐먹지 않았습니까? 꼬마 노루 칸칠은 자신의 잘못을 몹시 후회하며 바나나 잎사귀를 들고 외쳤습니다. 투안, 투안. 투안이란 인도네시아 말로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투안, 투안. 칸칠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웅덩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멧돼지가 칸칠의 목소리를 듣고 웅덩이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서 투안을 부르고 있다는 게 누구지? 멧돼지가 물었어요. 그때 칸칠에게 갑자기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칸칠은 시치미를 떼고 펼쳐진 바나나 잎사귀를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책이라도 읽고 있는 것처럼 커다랗고 검은 두 눈망울을 이쪽 저쪽으로 굴리면서 말이에요. 듣거라, 듣거라. 칸칠은 짐짓 바나나 잎사귀에 씌어있는 글을 읽고 있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투안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살아남고 싶은 자는 성스러운 웅덩이로 피하거라. 멧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누가 말했어? 칸칠은 일부러 귀찮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다른 동물들이 성전을 읽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니? 칸칠은 계속 바나나 잎사귀를 읽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날에 세상이 모두 끝장날 것이며 그때 오직 성스러운 웅덩이 속에 피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로다. 그 어떠어떠한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멧돼지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투안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니? 칸칠은 톡 쏘듯이 되물었어요. 아냐, 아냐. 나도 너처럼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멧돼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여긴 깨끗한 짐승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말이야. 나도 깨끗해. 멧돼지가 물상을 지으며 우겼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너는 자주 재채기를 하잖아. 칸칠은 일부러 핑계를 꾸며댔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재채기를 하지 않을게. 맹세할 수 있어. 어리석은 멧돼지는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칸칠의 거짓말을 고지 듣고 이젠 아예 애원까지 했습니다. 칸칠은 다시 바나나 잎사귀에 적혀있는 글을 읽는 채 했어요. 여기 투안의 말씀이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주겠다. 재채기를 하는 자는 성욕을 더럽히기 때문에 웅덩이 안에 있을 수 없도다. 그런 자는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로 재채기를 하지 않을 거야. 자, 내려간다. 멧돼지는
한시라도 늦을세라 웅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려왔습니다. 꼬마 노룩 한칠은 멧돼지와 함께 다시 투안 투안 하며 하느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역시 근처를 지나가던 호랑이가 이 소리를 듣고 두리번거리다가 웅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서 투안을 부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멧돼지가 대답했어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노니라. 이어서 멧돼지는 덧붙였습니다. 칸칠이 그건 성전에서 읽었대. 호랑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너희는 하필 거기에 숨어 있는 거지? 그러자 칸칠이 바나나 잎사귀를 있는 채 했습니다. 오직 성스러운 웅덩이 속에 피어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야. 멧돼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나도 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호랑이가 급히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너는 이 성스러운 웅덩이를 더럽히고 말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멧돼지는 칸칠이 했던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너는 자주 재채기를 하잖아. 칸칠은 또 바나나 잎사귀를 읽는 채 했어요. 재채기를 하는 자는 성욕을 더럽히기 때문에 웅덩이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자는 밖으로 내던져져 버려야 하느니라. 재채기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자, 내려간다.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짜고짜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칸칠과 멧돼지와 호랑이가 다 함께 투안을 불렀습니다. 투안, 투안. 그러자 지나가던 코끼리가 웅덩이 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투안의 말씀을 읽고 있지? 코끼리는 웅덩이 속에 칸칠과 멧돼지와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저런, 너희들 모두 웅덩이 속에 빠진 거로구나. 호랑이와 멧돼지는 이 말을 듣고 낯빛을 바꾸며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 너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무지에서 깨거라. 이 성스러운 웅덩이 속에 피해 있는 우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코끼리는 깜짝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다. 안 돼, 안 돼. 너는 몸집이 너무 커. 그리고 너는 자주 재채기를 하잖아. 그래, 너는 맨날 아주 시끄럽게 재채기를 했잖아. 그리고 아무리 재채기를 작게 한다고 해도 성스러운 이곳이 더럽혀진단 말이야. 멧돼지와 호랑이가 서로 질세라 코끼리를 나무랐습니다. 재채기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자, 내려간다. 코끼리는 냅다 쿵 하고 웅덩이 속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칸칠은 계속 누나를 굴려가며 바나나 잎사귀를 읽는 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나머지 세 동물은 웅덩이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칸칠이 코끼리를 쳐다보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너는 지금 막 재채기를 하려고 했지? 나는 재채기 하려고 하지 않았어. 코끼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 봐. 재채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코를 이렇게 발로 밟고 있겠어. 그러면서 코끼리는 자신의 긴 코를 발로 꽉 밟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칸칠은 계속해서 바나나 잎사귀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호랑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재채기를 하려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을 뿐이야. 호랑이가 옹색하게 둘러댔습니다. 이때 칸칠은 갑자기 재채기를 하려 하더니 자기 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 제발 안 돼. 이러면 안 돼.
칸칠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재채기를 피하려는 듯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였습니다. 칸칠이 재채기를 했어. 다른 동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칸칠이 성스러운 이곳을 더럽혔어. 토안의 말씀을 거역한 거야. 그러자 칸칠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나를 이 웅덩이 밖으로 내 던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곧 죽고 말 거야. 오, 제발. 그러나 화가 난 동물들은 들은 채도 않고 칸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발버둥 치는 칸칠을 번쩍 들어서 웅덩이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꼬마 노루 칸칠은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칸칠을 꽤 넘어가 웅덩이 속에 갇힌 어리석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재채기를 참으며 끙끙거리고 있을까요? 물소의 승리.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제일 서쪽에 있는 큰 섬이 수마트라 섬이고 그 아래 긴 띠 모양의 섬이 바로 자바섬입니다. 옛날에는 이 섬들이 오늘날과 같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마트라 섬의 서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600년 동안이나 자기네들의 섬을 수마트라가 아니라 미낭카바우라고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미낭카바우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로 물소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자바섬의 왕 사나가라가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섬들을 통째로 삼켰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땅이라고는 겨우 스마트라 섬 일부뿐이었어요. 사나가라 왕은 사신을 그곳에 보내어 아직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마트라 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을 하였어요. 만일 우리가 사나가라 왕에게 대항해 싸운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설사 우리가 용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사나가라 왕의 군대에게 붙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복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곡식이나 재산을 제멋대로 빼앗아가고 우리들을 노예처럼 끌고 갈 거예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죽는 것보다도 못할지도 모르죠. 그럴 바에야 한번 싸워나 보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항복하고 나서 살려달라고 합시다.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는 토론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노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도저히 눈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복을 한다면 우리가 여지껏 누려왔던 자유와 평화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에도 역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지혜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꼬마 노루 칸치처럼 꾀를 써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의 말이 옳다고 느꼈어요. 오로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사절단을 만들어서 사나가라 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절단이 사나가라 왕을 만났어요.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만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칼로 싸우지 말고 대신 물소로 승부를 가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쪽이 저마다 힘센 물소를 골라서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네 물소가 이기면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물소가 이긴다면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나가라 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물소들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왕국에서 가장 크고 힘센 물소를 찾아오도록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사나가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섬들 가운데는 땅이 기름지고 풀이 무성한 곳이 많아서 힘센 물소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자바섬과 발리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물소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수마트라 섬 서쪽 지방 사람들이 사나가라 왕의 진지에 가서 이 물소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물소는 그네들이 이제까지 본 물소 가운데 가장 힘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본 물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서 사나가라 왕의 물소와 싸워서 이길 만한 강한 물소를 찾는 다음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물소를 말이야. 이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 나라에는 사나가라 왕의 물소와 맞서 싸울 만한 강한 물소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일전에 우리는 칸치처럼 꾀를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칸치처럼 꾀를 써야 한다고 말했었죠. 모두 이렇게 말하며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곧 들판으로 나가서 새끼 물소 한 마리를 어미 물소로부터 떼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새끼 물소의 작은 뿔 위에 새로 만든 날카로운 새뚜껑을 단단히 씌웠습니다. 그리고 어미 물소에게서 사흘 동안이나 떼어놓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어미 물소의 젖을 먹지 못한 새끼 물소는 몹시 배가 고파 날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사나가라 왕에게 가서 싸울 준비를 모두 마쳤노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물소의 싸움을 하기로 한 사흘째 날의 아침이 왔습니다. 사나가라 왕의 부하들은
거대한 물소를 싸움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도 새끼 물소를 데리고 나왔어요. 사나가라 왕의 부하들이 마을 사람들의 새끼 물소를 보고 와하하 웃어댔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송아지와 싸우려고 우리가 온 섬을 다 뒤져가며 사나운 물소를 찾아다녔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비웃어대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크게 소리쳤어요. 자,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어. 마침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나가라 왕의 부하들이 커다란 물소를 싸움터로 내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끼 물소를 내보냈어요. 싸움터로 나간 새끼 물소는 건너편에 서 있는 커다란 물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물소도 새끼 물소를 바라보았어요. 새끼 물소는 몹시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들판의 건너편에 서 있는 커다란 물소를 어미 물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끼 물소는 마치 어미에게 달려가듯이 그 커다란 물소를 향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나가라 왕의 물소에게로 곧장 달려간 새끼 물소는 젖을 먹기 위해 물소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물소에게는 젖이 없었습니다. 새끼 물소가 자꾸만 젖을 찾아 헤매는 통에 뿔에 씌워둔 날카로운 쇠뚜껑이 그 커다란 물소의 배를 찔렀습니다. 사나가라 왕의 물소는 크게 상처를 입고 얼마 뒤에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나가라 왕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은 자신의 물소가 그 작은 새끼 물소에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사나가라 왕은 데리고 왔던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꽃다발을 만들어 그 작은 새끼 물소에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물소를 진짜 어미에게 데려다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물소의 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이름을 미낭카바우, 다시 말해서 물소 승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꼬리. 어느 날 저녁 한 농부님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농부님의 머릿속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한숨 푹 잔 다음에 피리를 불며 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부님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다가 커다란 바위덩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무엇인가 바위 틈새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부님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틀림없는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호랑이는 농부님을 잡아먹기 위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농부님은 이제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 생각을 하니 온몸이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은 아주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님이 마을을 향해 불이 나게 다른박질을 쳐도 길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걸음이 빠른 호랑이에게 잡혀 먹일 것이 뻔했습니다. 호랑이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농부님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농부님이 오던 길을 되돌아 달아난다고 해도 호랑이가 금방 눈치를 채고 뒤따라와서 농부님을 잡아먹을 것이었습니다. 농부님은 이 궁지를 빠져나갈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결국 호랑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위틈에 나와 있는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님은 낫을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살금살금 다가가 호랑이의 꼬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바위 틈에 끼인 꼬리를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농부님은 호랑이의 꼬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위를 발로 버틴 채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호랑이가 한번 으르릉 하고 힘을 주면 농부님이 앞으로 조금 끌려갔고, 농부님이 다시 여영차 하고 힘을 주면 호랑이가 뒤로 끌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꼬리가 빠져나갈 것만 같이 아파 발톱으로 땅을 푹푹 긁어대며 으르렁거렸어요. 농부님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호랑이의 꼬리를 놓치면 잡아먹힌다는 생각에 조금 더 힘을 늦출 수 없었어요. 농부님의 이마에는 땀이 뻘뻘 났고 숨도 몹시 가파왔습니다. 머지않아 힘이 다 빠져버릴 것이 틀림없었어요. 농부님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호랑이의 꼬리를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농부님은 눈에 웬 스님 한 분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하느님께서 스님을 제게 보낸 것이 틀림없군요. 농부님은 반가워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스님, 저는 지금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국입니다. 이 꼬리를 놓치기만 하면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달려들 거예요. 제가 꼬리를 잡고 있는 동안 스님께서는 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낫으로 호랑이를 죽여주세요. 어서. 그런데 그 스님은 뜻밖에도 물끄러미 농부님을 바라보다가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군요. 살생은 저의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어기는 일이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부님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호랑이의 꼬리를 놓쳐버릴 것만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꼬리를 놓치면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호랑이가 저를 덮쳐 잡아먹고 말 거예요. 죄송합니다, 농부님. 제가 믿는 종교에서는 생물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스님은 조용히 뿌리쳤어요. 아이고,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있게 되었습니까? 농부님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시 스님에게 사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스님께서 저 호랑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 호랑이가 저를 죽이고 말 거예요. 스님께서는 호랑이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스님의 이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 숲속에서는 더러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 동물이 죽는 건 제가 상관할 일이 못 됩니다. 제 책임은 더욱 아니죠. 그리고 스님은 덧붙였어요. 저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 그렇게 씌어 있답니다. 스님은 말을 마친 뒤 길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농부님은 이제 힘이 다 빠져 꼬리를 놓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님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마음씨 좋으신 스님,
스님께서 믿으시는 경전에 그렇게 씌어 있다면 그걸 지키시는 도리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저를 위해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스님께서 저 대신 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계시면 제가 호랑이를 죽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작정한 듯이 말했어요. 좋아요. 경전에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씌어있진 않으니까요. 스님은 농부님의 곁으로 다가와서 호랑이의 먹꼬리를 꽉 움켜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농부님이 물었어요. 예, 잡았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단단히 잡았어요? 예, 단단히 잡았습니다. 농부님은 자기가 잡았던 꼬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훔쳤어요. 농부님은 땅에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흐트러진 옷과 머리칼에 매무새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님은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새로 자기 꼬리를 붙잡은 스님과 끌어당기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스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렸습니다. 호랑이와 스님은 죽을 힘을 당해 서로 끌어당겼다 끌려갔다 했습니다. 죽여요. 어서 호랑이를 죽이란 말이오. 스님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농부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스님은 놀라서 외쳤어요. 어디를 가는 거요? 나는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낫으로 호랑이를 죽여주세요. 그러나 농부님은 태연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주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 거룩하고도 존경하옵는 스님, 스님의 거룩한 말씀과 경전에 씌어 있다는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변하였죠. 저도 이제부터 스님과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쓰여 있는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스님께서 끈질기게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처럼 고상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곧 이 길로 지나가다가 스님을 위해 호랑이를 죽여줄 것입니다. 농부님은 스님께 꾸벅 절을 하고는 마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는 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기만 고상한 채 하며 구해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의 목숨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